저는 그 해외 시장에서 뭐 네. 제가 진짜 뭐 예전에 좀 리서치하다 봤던 게 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한국의 그 가솔린 그 택시, LPG 택시. LPG 택시 네. 이게 그 되게 인기가 좋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 우리가 이제 갓등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우리는 저거 택시네라고 하지만 오, 저 멋있는 차라고 막 네. 그런다 그래갖고 네. 야, 우리나라 중고차가 그렇게 해외에 많이 팔려? 라는 게 되게 놀랬었는데 네. 실제 그 중고차 수출 관련한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 한국 중고차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품질 대비 가격도 좋고요. 또 우리나라 신차 메이커들이 뭐 현대, 기아라든지 예. 뭐 GM, 삼성, 쌍용이 나름대로 좋은 차를 많이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런 데다가 가격이 신차 대비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이런 차가 한 번 써본 사람들은 일본 같은 차라 하더라도 그 유럽에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뭐 BMW 520D 이것들이 유럽에서 판매되는 520D의 그 스펙하고 예. 한국에서 팔리는 520D 스펙이 다릅니다. 한국의 스펙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 그래요? 그 마찬가지로 본토보다? 수입차뿐이 아니고 국내에 있는 차들도 마찬가지로 옵션이라든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차들을 굉장히 저렴하게 접해본 소비자들이 예. 야, 한국 차 굉장히 선호합니다. 단지 문제는 그 해외 규제, 예. 그 나라마다 뭐 환경이랄까, 예, 예. 자구산업 보호랄까 예, 여러 규제, 개 있다 예. 보니까 규제를 가지고 막다 보니까 그렇지 규제가 없다면은 전 세계 중고차량을 한국 수출차가 다 지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중고차 수출장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가능성도 있는데 이 시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영세합니다. 이 아, 거기도. 내수보다 더 네. 이 플레이어들 중에 더 취약합니다. 내수에는 어쨌든 그래도 뭐 케이카랄까, 유카도 오토플러스일까, 있고, 예. 유카도 있고 그래도 기업형을 들어와 있는데 예. 수출 사업자 중에서는 기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SK가 많은- 들어왔다가 예. 해외 판면 대금의 회수라든지 어떤 신용 리스크 때문에 철수했고요. 최근에 또 AJ 세이카 그룹도 해외에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수출 사업을 했었는데 그 역시 비용 대비 수익성 억화 때문에 쉽지 않다 싶어서 철수해서 현재는 기업 형업체로서 출시에 남아있는 기업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와, 그 거래가 큰 시장에 기업형이 하나도 없다는 거 정말 그렇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게 아까 규제 말씀 잠깐 하셨는데 네. 규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건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 나라가 중고차를 수입을 계속 하다 보면은 네. 자국 내 자동차 제조업이라든지 네. 이런 데들하고 충돌을 일으켜갖고 자국 산업 육성을 잘 못한다 그래가지고 중고차를 좀 이렇게 못 들어오게 규제하는 경우들이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네. 수출을 많이 했던 국가들이나 뭐 어떤 차들이 어떤 이유로 좀 그 나라에서 사랑받았는지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지금 한국 중고차가 가장 많이 나가는 나라가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네, 작년도에 그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 대수가 한 47만 대, 금액으로는 47만 한 대. 1조 6천억 정도가 될 텐데 예. 그 중에서 한 40% 정도가 리비아라는 한 나라 나갔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리비아는 사실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리비아는 아시겠지만 전쟁 상태입니다. 지금도 정부군과 예. 그 반대쪽 세력과 전쟁이다 보니까 예. 중고차 수입될 때에는 관세랄까 예. 이 들어와가지고 인근 국가 나갈 때 나가는 세금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리비아로 예를 들면 작년에 20만 대 팔았다 하는데 예. 리비아는 큰 나라가 아닙니다. 인구 수가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예, 예. 20만 대를 갖다가 리비아에 소화될 나라가 아닙니다. 20만 대는 다 북아프리카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전쟁이다 보니까 각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뭐 말리, 차드, 니제르, 북수단 그 근처로 다 하다 보니까 북아프리카를 가는 교두보 지역이 리비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20만 대 나갔죠. 막 그런 기회는 다시 오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리비아란 국가가 한국차를 선호하는 게 아니고 선호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제도가 좀 미비하다 보니까 전쟁이다 보니까 예. 거기가 일종의 그 북아프리카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냥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통해 가지고 인근 국가가 많이 퍼져나가 가지고 리비아 특수가 발생한 것들이죠. 그것이 가장 큰 저희 출국가고요. 저 통계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었어요. 네. 리비아가 뭐 이렇게 차를 많이 사? 막 그랬는데. 비례하게 클 정도로 큽니다. 나머지 뭐 그 요르단이라는 나라. 요르단은 사실은 한국 중고차 수출의 어떤 스승입니다. 이상한 얘기지만은
아까 98년도에 메이프가 다 형성돼 가지고 2000년 초반부터 중고차 수출이 됐는데 예. 그 수출을 한국에 와서 살 사가면서 예. 오히려 수출 관련 인스펙션이든지 통관이든지 트레이딩이라든지 예. 모든 걸 갖다가 가르쳐준 사람들이 요르단 바이어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요르단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런 트레이딩의 대가들이거든요. 아. 전 세계 중고차를 트레이딩하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 가장 퍼스트는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 일본 중고차는 파키스탄 바이어들이 아, 그래요? 독점해가지고 남미든지 중동이든지 하고 있고 한국은 유독 파키스탄 사람들이 지지를 못하고 요르단 그런 이 팔레스타인 바이어들이 이 시장을 장악해가지고 뭐 요르단, 팔레스타인, 리비아, 뭐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1위 나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러시아나 미얀마 얘기도 좀 해주세요. 러시아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특별하고 아주 고수익 시장입니다. 예. 이제 러시아는 2014년도에 예. 그 환경세라든가 또 연식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바람에 예. 한국 중고차가 급격 감소하다가 지금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시장입니다. 아, 그래요? 거기는 그 특별하게 그 아주 고가격 차가 납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출 단가가 예. 현재 3,200불입니다. 예. 한 350만 정도밖에 저렴한 차가 나는데 러시아 2014년 이제 나갈 때 평균 수출 단가가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오. 굉장히 고가격, 최근년 시차가 많이 나보다 보니까 예. 수익이 높았죠. 그런데 아쉬운 것들은 물론 그 당시에 러시아 정부가 뭐 그 안전 규제 장치, 예. 뭐 러시아는 춥기 때문에 차에서 무슨 문제가 왔을 경우에 자동으로 그 구조 신호를 띄우게 돼 있습니다. 아, 그 장치가 예. 부착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몇 가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연식에 따른 관세를 많이 붙이다 보니까 예. 줄었고요. 근데 아쉬운 것들은 안전 규제가 생기면 저런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중고차를 팔려고 그러는데 러시아에 가면 안전 그 장치 없다 보니까 그걸 다시 달아서 팔아야 될 텐데 그러면은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그 다른 작업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으면은 예. 장치 사다가 장착해서 하게 되는데 예. 그걸 못 합니다. 그것들은 일본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예. 그 벽을 넘었어요. 아, 그래요? 더더구나 듣기로 러시아는 수입 규제가 있어가지고 기업형 업체들이 상업적으로 수입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개인 바이어를 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개인 바이어를 찾아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런 역할은 중간에 어떤 어두운 세력들이 있어요. 러시아는 그런 무서우신 분들 세력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다 해가지고 서류를 다 작업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왜 일본을 잘 잡았냐? 일본 수요가 많아요. 러시아는 사실은 그 한국과 마찬가지로 좌핸들 국가입니다. 그런데 예. 러시아의 국토의 반에는 오른쪽 예. 노보시비스크인가요? 해서 이쪽은 예. 법은 좌핸들 국가인데 실제로는 우핸들 차량을 끌고 다닙니다. 그래요? 일본 차를.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도시 많은 쪽, 모스크바 있는 쪽. 그쪽은 좌핸들 하고 그쪽은 있는데 좌핸들이고 이쪽은 그러니까 시베리아 쪽, 라든지 동북아 쪽, 뭐 일본 적도는 그쪽에 뭐 하바롭스크라든지 이쪽은 다 좌핸들 차가 장악하는데 일본 시장이 일본 차가 그걸 장악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걸 갖다가 아까 그 사람들 결탁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지금도 일본은 한 달에 러시아로 한 거의 8,000대 내지 10,000대 나갑니다. 한국은 80대 100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좌핸들 국가에는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국가는 좌핸들 국가인데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잘 해갖고 우핸들 차가 다 그냥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그것들이 뭐 관세라든지 안전규제라든지 모든 걸리는데 그것들을 푸는 겁니다. 푸는 것들이 아니고 어쨌든 러시아 쪽 사람들하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솔루션을 만드는 것들이죠. 한국은 그걸 못하다 보니까 거의 막히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 제가 방송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방송 전에 좀 길게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수출 규모는 엄청나게 큰데 이거를 딱 우리가 하는 거는 한국까지만이다. 그 얘기를 이제 또 아까 방송에서 말씀 안 해주셨는데 그 영어로 수출이라는 단어가 익스포트입니다. 익스포트란 말은 포트, 항구로 붙어거든요. 항구를 떠나는 것이 익스포트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차를 사가지고 상품화해가지고 포딩해서 shipping해가지고 가야 할 텐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출된 수출 중고차의 대상당수는 차를 사가지고 바이어한테 공급하면 끝입니다. 그 바이어가 한국에다가 출 회사를 차려가지고 상품화해가지고
포딩 수배해도 쇼핑까지 하는 것들이거든요. 심지어 아까 리비아 말씀하셨는데 리비아에도 나가는 차의 대부분은 빅 바이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든데 그 바이어가 100가지 차터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싣고 갑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그냥 거기 있는 차 모아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매우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중고차 모아서 그냥 그 아저씨 갖다 주면은 그 사람이 이제 진짜 실질적인 수출은 그 사람이 다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생겨나는 부가가치는 그분이 다 먹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익스포트지 익스포트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도 한국 중고차 수출 시장이 고쳐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수익을 받지 못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면은 그 부분이 수익이 됐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 볼 수도 있죠. 되게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내수에서도 그렇고 수출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장 규모는 굉장히 큰데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부족해서 부가가치를 우리가 못 가져가고 있다라는 건 좀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 중고차 산업은 뭔가 내수에서도 그렇고 수출에서도 그렇고 참 얘기는 재밌는데 뭔가 시장의 발전 상황은 아직 갈 길이 좀 먼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외 시장들에서는 좀 잘하는 사례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뭐 특히 제가 한국 중고시장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느끼고 있고 뭐 하다 보니까 해외 사례를 많이 보이는데 저희가 일본 시장을 자주 보고 있는데 일본은 대표적으로 경매 천국입니다. 경매장, 자동차 경매장. 우리나라에 지금 경매장이 뭐 법적으로야 한 15개 허가가 나 있는데 실제로 오퍼레이션 되는 경매장은 6개입니다. 뭐 글로비스 경매장 3개, 케이크 하나, 롯데 하나, 에이제사이크 하나, 뭐 대구에 조그만 경매 하나 있지만은 6개 정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전국에 47개 도도부현이 있는데 이 도도부현에 있는 경매장 수가 3년 전에는 115개였다가 줄어가지고 지금 현재 108개입니다. 거의 도마다 한 두세 개씩은 있다. 그렇죠. 우리말로 보면 도마다 두세 개가 있는 겁니다. 이 또 경매장들이 또 뭐 작은 경매장도 있지만은 일본에 있는 저 서동경 경매장은 한 번 출품대 수가 15,000대입니다. 하루에 출품대 수가. 하루에요? 하루에 15,000대 출품돼 가지고 그 중에서 70대가 60% 정도 판매되다 보니까 9,000대 정도 하루에 판매 나갑니다. 야, 그 경매장 하나에서? 하나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가 지난달에 그랜저가 15,000대 팔렸는데 그 차 한 종인데 거기는 그냥 하루에 거기는 한 달인데 하루에 출품대 수가 15,000대 그 중에서 9,000대가 팔리니까 엄청나죠. 와, 규모가 진짜 크네요. 그래서 일본은 그런데 저는 일본 경매장을 왜 자세히 보느냐면은 경매장은 중고차 시장의 하부 인프라입니다. 이 경매장이 경매장은 쉽게 말하면은 공장이에요. 이런 내가 생수를 갖다 팔겠다 하면은 공장에서 직접 사올 수도 있고 도매상을 사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고차 사다 팔고 싶다. 그런 역할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매장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내가 돈이 1억 있다. 1,000만 준비해가지고 1,000만짜리를 10대 하겠다 할 때 가는 장소가 경매장이거든요. 그런 경매장이 일본에는 110개 있다 보니까 소위 자본을 가진 주체들이 몰려듭니다. 돈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 한국은 돈이 100억 있다 한들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매장이 그렇게 좀 공급 공장이 역할하는데 못하고 있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러면 그게 또 저런 역할도 해줄 것 같아요. 그 프라이싱의 어떤 기본이 되는 것도 경매장에서 경매 출품된 차들은 반드시 인스펙션 해가지고 이 차의 뭐 주행거리, 사고 여부, 기타 과거의 주행 경력을 다 고지하다 보니까 매매 사업자들이 다 판단해가지고 거기 합당한 가격을 제시해서 잡았다 보니까 어떤 정보가 침해하는 역할도 있죠. 그리고 낙찰 가격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뭐 다운밸류 한다든지 오버밸류 한다든지 이런 변칙의 마인드가 있을 수 없죠. 어쨌든 경매장은 공급 기능도 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발달돼야 전체 중고차가 발달되는데 불행히도 한국은 그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소매 시장의 발전이 늦어지고 있는데 일본에서 저희가 벤치마킹 점들은 그런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중고차 살 때 항상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중고차 금융. 중고차 금융 관련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는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도 작년에는 뭐 약간 손익이 좀 안 좋았는데요. 아쉬운 것들이 일반 중고차 매매업체들은 대체로 손익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중고차 금융회사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많이 벌고 있어서 저게 왜 그런 것인가? 이자율이 높은 것인가? 낮은 것인가? 실제로 좀 높긴 높죠. 그러니까 신차 대비해서.
적용 금리가 높죠. 우리나라 이자 제한법 규정에 따라 가지고 예. 중고차에 대한 최대 금리는 24%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중고차뿐이 아니고 모든 상품을 그렇지만 그쵸, 예. 24%고 신용 상태가 안 좋은 소비자들은 한 15% 이상 될 수 있고 신용 상태 좋은 고객들은 6, 7%를 할 수 있는데 예. 금융회사들도 최근에는 경쟁이 예. 종전에는 소위 캐피탈 회사들만 들어와 있는데 최근에는 은행, 그쵸. 다 하는 것 은행이라든지 같아요. 카드사라든지 예, 예. 또 저축은행, 예. 최근에는 또 대부업체까지 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경쟁은 심화되고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금융을 통해서 받는 수익성들은 높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중고차장에서 금융을 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중고차 시장의 기본 동맥이 금융이에요. 그렇죠. 예. 저희 중고차가 예를 들면 시장에서는 차를 갖다 돈 모아놓으면은 그 재고 금액이 예. 예를 들면 5조다 하면은 제 느낌으로 한 4조 정도는 중고차 매매업자의 돈이 아니고 금융회사가 푼 돈입니다. 이 금융회사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돈을 다 회수한다. 그러면 큰일 나죠. 저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난번 잠깐 금융 경색 때문에 예. 캐피탈 회사들이 대출을 끌어들인다 있을 때 예. 그때 굉장히 공포에 질렸었습니다. 이 캐피탈 회사들이 갑자기 재고금 푸는 걸 갖다가 90일 줬는데 60일 내에 회수해라. 또 연장해놓은 걸 갖다가 연장 안 된다 하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 할부금융을 생각했던 건데 재고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재고금융도 있군요. 그러니까 예. 구매자 입장에서도 중고차 금융이 꽤 큰 역할을 좀 하고 있네요. 큽니다. 이 재고금이 없으면은 전체 중고차 시장이 아주 돌아가기 힘듭니다. 네. 근데 그걸 좀 잘 고르는 방법도 있어요? 금융사를 고르는. 저 소비자 입장에서 예. 소비자 입장에서 그 또한 네. 옛날에는 인터넷 보게 되면은 아까처럼 좋은 차 싸게 사고 싶은 것 때문에 호에 걸리듯이 예. 이자율을 싸게 해준다 해서 예. 저신용자 할부 이렇게 막 광고 나오거든요. 예. 그 또한 허위 믿기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기는 신용등급이 9등급이라 예. 연체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당신도 내가 해줄게. 그런데 그것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은 해주되 예. 엄청 고금리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수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좀 단점이 다를지 모르겠는데 이자지원법의 24% 제한은 예. 적어도 중고차에는 맞지 않습니다. 중고차에서는 신용 상태가 안 좋게 되면은 24%가 아니라 30%, 36% 주더라도 내가 300만 원, 500만 원을 대출 받을 고객이 있는데 24를 먹다 보니까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이게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들이냐. 오히려 접근 잘 방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금리로 빠져가지고 오히려 24%가 아니고 60%. 어제 뉴스 보니까 200%짜리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건 쉽게 말할 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중고차 얘기를 해봤는데 뭔가 좀 말씀하기가 그 시장의 플레이어로서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얘기들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좀 여쭤볼 텐데 그런 불화조리한 거를 보면서 뭔가 이거는 좀 불합리하고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실제 행동에 옮기고 계신지, 그러니까 유카라는 회사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보고자 어떤 개선을 한 회사인지하고 그리고 이제 꼭 직접 하시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럼 좀 미래지향적인 중고차 시장 발전을 위한 좀 제언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중고차 블로그에도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 내용 중 상당수는 현 중고차 시장 질서에 대한 어떤 불만이고 비판이고 그래서 저도 좀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나무에 가위질 하는 것들은 나무를 죽일 것이 아니고 나무를 더 잘 키우려고 해서 그런 말이 있습니까? 저는 중고차 시장이 앞으로 분명히 좋은 시장이고 소비자 후상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여기에서 좋은 사업거리가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먹고 살 거리를 창출한 시장이다. 그런데 뭔가 단추가 잘못 끼져 있어가지고 소수 한정된 사람들만이 한정된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이 고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투명화된 시장에서도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먹거리를 창출할 수가 있고 더 부가 창출이 있고 그것들이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 후생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충분히 저희가 비판하더라도 비판은 비판이 아니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비판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유카라는 회사였지만 사실은 손익적 측면에서 힘듭니다. 모든 법을 다 지키고 세금 낼 거 하다 보니까 어렵죠. 그렇다 하더라도 무언가 이런
성공 사례도 있거든요. 뭐 이름 달기 그렇다 하더라도 M&A 통해 가지고 큰 회사가 인수해 가지고 크게 키우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뭐 품질 보증이라든지 예. 공직임의 성장 이행이라든지 사업 관리라든지 직원에 대한 또 뭐 급여 지급이라든지 아까 우리나라 중고차 딜러들이 38,000명인데 그중에서 고정급여를 받는 비율은 5%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나머지는 고정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를 낸 것도 아닙니다. 사업자도 아니고 피고용도 아니고 어설픈 신분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불안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서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소비자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죠. 이런 기본적인 구조 바뀌기 위해서 저희들도 고용형으로 해서 직원 월급 주고 여러 하고 있죠. 근데 뭐 완벽한 모습은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 같은 기업 병업체들도 상당 비율로 포진해서 전체 시장이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어 가지고 발전 나갈 때 뭐 국가 사회적으로도 소비자 후생으로도 좀 나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이러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 차원에서 좀 해줘야 되는 문제도 좀 있을까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일자 창출이 뭐니 걱정 많이 하잖아요. 예. 중소기업 벤처블록 있지 않습니까? 예. 일자 창출 중고차 시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000명이 딜러가 있는데 법적으로 무직자예요. 이분들한테 고용할 수 있게 정부가 고용 지원금을 특별한 방식으로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사업자를 지금은 자동잔류법상 이 사람들이 사업자를 못 내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떻든 전자하에 사업자 낼 수 있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시장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든지 난장의 형태를 시장에 바꾸려게 되면은 지위가 위상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술 관련해서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잠깐 멈춰져 있는데 내수 시장에서는 중고차 매매 단지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근데 술 단지는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있다 하더라도 변칙, 그냥 잡종지, 그냥 용도 불명 상태에서 임시 쓰고 있거든요. 와, 그렇게 많이 수출이 되는데도 단지 합법적인 하나가 사업자 없다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천 술단지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 합법적으로 들어온 단지 하나도 없습니다. 컨테너 안 돼. 하다 보니 컨테너를 빼버리고 버스 갖다 놓고 거기서 사무보고 이거 있거든요. 이게 우리 수출의 모습이에요. 아, 거기가 합법단지가 아니니까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컨테이너 치고 버스 갖다 놓고 사무실이 버스예요? 몽고텐도 치고 이러고 있거든요. 정부가 특히 인천시에서 여러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중고차 술 사업자들은 연구 사업장을 조성해가지고 수익적 목적이 아니고 이 사업자들을 위한 플레이 그라운드를 만들어 주는 것들도 정부나 산업자본부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고차 얘기 참 이게 웃으면서 들어도 되는 얘기인지 너무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는데요. 이게 뭐 세상에 뭐 하늘 아래 뚝 떨어지는 일은 없잖아요. 뭔가 다 역사가 있고 뭔가 사연이 있고 그런 이유로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된 것 같은데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중고차 산업이 왜 이런 모습을 갖게 됐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소비자들도 좀 더 믿고 중고차를 살 수 있고 중고차를 매매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더 투명하고 좀 당당하고 좀 스케일이 크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신 대표님께서 많은 이제 제안을 해주시고 이거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그 진짜 그 기업 중고차 사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노력으로 해서 또 소비자는 물론 기업도 웃을 수 있는 이 큰 시장이 좀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긴 시간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